이 집의 진짜 주인. 옛날 오부자와 그의 머슴인 돌쇠 사이에는 굳은 약조가 맺어져 있었답니다.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품삯을 한꺼번에 주고받기로 말이에요. 그러나 10년 하고도 이태가 지났어도 돌쇠는 동전 한 입도 받지 못하였지요. 오부자가 요리 핑계 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어 왔기 때문이지요. 돌쇠에게는 남모르는 무지개 꿈이 있었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품삯으로 제 땅을 장만하고 그 터전 위에 자기 땀으로 알뜰한 새살림을 꾸려보리라. 뒷마당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고 바구물 곁에는 수양버들을 떠다 옮기리라. 논밭을 기름지게 거두어 곱절의 수확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리라. 돌쇠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어요. 또한 돌쇠는 남다른 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날이 새면 일찍부터 자기가 먹이고 부리는 황소, 날마다 다루는 연장, 길가에 난 이름 없는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 돌쇠는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사람들은 돌쇠가 황소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답니다. 누렁아, 힘들지? 좀 쉴까? 그러면 황소는 음매하고 꼬리를 쳤답니다. 밭갈이를 끝내고 나면 보습을 보고도 이러지요. 오늘도 혼이 났지. 용타용해. 내 이제 너를 깨끗하게 세수시켜주마. 그러고는 보습에 묻은 흙을 말끔히 닦아줍니다. 그러면 보습도 기뻐서 싱글벙글 웃는 듯 한결 더 반짝였지요. 돌쇠는 이 집의 말 못하는 식구들인 낙과 호미, 도리깨와 달구지도 이와 같이 소중히 다루고 알뜰히 거두어 주었어요. 돌쇠는 디울 안에 서 있는 백양나무와도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지요. 백양나무는 돌쇠가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오던 해에 제 손으로 직접 떠다 심은 것이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지요. 기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돌쇠는 개울 안으로 찾아가 백양나무와 의논하였어요. 백양나무야, 주인 영감은 올해도 내 품삯을 주지 않을 눈치인데 어떻게 할까? 더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끝장을 내고 말까? 그러면 백양나무도 굽히지 말고 굳세게 살라는 듯 가지를 흔들며 돌쇠의 힘을 복돋워 주곤 하였답니다. 오부자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곧잘 이런 소리를 내까리곤 하였지요. 우리 돌쇠는 나무랄 데 없는 일꾼이지요.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녀도 아마 우리 돌쇠 같은 일꾼을 얻기는 힘들 거외다. 올해에는 꼭 장가를 드리고 한미천 단단히 떼어줄 작정이지요. 보나마나 돌쇠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돌쇠더러 더 많은 땀을 흘리라는 수작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오부자의 가슴 속에도 남모르게 애타는 걱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돌쇠에게 약속한 품삯을 물어주기가 아까웠던 것이지요. 돌쇠가 들어온 다음부터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오부자는 이 재산 가운데서 돌쇠 몫을 떼어주기가 끔찍이 아까웠던 것이에요. 건불 한 오라기도 남에게 거저주라면 벌벌 떠는 오부자가 12회씩 밀린 품삯을 한꺼번에 내주자니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마침내 오부자는 꾀를 꾸며 냈답니다. 어느 날 한밤중이었어요. 오부자는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며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답니다.
오부자네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오부자는 괴짝을 열어젖히고 자, 다들 똑똑히 보아라. 이 속에 들어있던 금덩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다. 하고 발을 탕탕 구르며 여보 마누라, 무얼 꾸물거리고 있소? 빨리 가서 점쟁이를 불러오시오. 하고 소리쳤답니다. 오부자의 마누라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점쟁이가 불려왔어요. 산통을 흔들며 웅얼대던 점쟁이는 무릎을 탁 치며 알아냈습니다. 알아냈어요. 하더니 오부자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수군대었어요. 점쟁이의 귓속말을 들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던 오부자는 그래, 틀림없나? 하고 다짐을 하였어요. 틀림이 있다니요. 바로 그 녀석이래도요. 능청스러운 점쟁이가 말했답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돌쇠란 놈이 내 금덩이를 훔쳤다니. 이놈, 이 발칙한 놈, 어디 혼 좀 나봐라. 오부자는 점쟁이와 함께 덤벼들어 돌쇠를 내리패기 시작했답니다. 이놈, 금덩이를 당장 내놔라. 네가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부자는 서슬이 펄에서 을러댔어요. 내가 훔치다니요. 난 안 가져갔소. 당장 벼락을 맞는데도 난 그런 일 없소. 너무도 원통하여 돌쇠는 주먹을 부르짖고 대들었어요. 이놈, 말 말거라. 그럼 점쟁이의 점괘가 틀리단 말이냐? 이렇게 콩 튀듯 팥 튀듯 하며 오부자는 또 몽둥이를 내돌렀어요. 게다가 점쟁이 녀석까지 덩달아 매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돌쇠를 두들겨 패던 오부자는 갑자기 몽둥이를 놓고 목소리를 낮추더니 고분고분 타이르듯 이렇게 말하였어요. 오늘 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목을 잘라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네 처지가 가엾고 불쌍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너에게 두 갈래 살 길을 열어주련다. 어떻게 할 테냐? 당장 금덩이를 내놓을 테냐? 그 금덩이 값어치만큼 3, 4년 더 머슴을 살 테냐? 어서 대답해 보아라. 이건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멀쩡한 사람 보고 금덩이를 훔쳤다니. 거기다 지금까지 밀린 품삯을 이렇게 맹랑하게 때우고 앞으로 더 공짜 일을 하라니. 돌쇠는 눈에서 불이 일었답니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맺혀있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이놈의 세상을 쳐부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쾅 하고 땅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이 집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번개가 번쩍거리며 천둥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어요. 쩌르릉 대들보가 울고 움찔움찔 집 기둥이 흔들렸지요. 곳간문이 젖혀지며 벼썸들이 와그르르 쏟아져 나왔답니다. 벼랑간에 수라장이 된 집안은 금방 떠나갈 듯 소란해졌어요. 영문을 모르는 오부자와 점쟁이는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며 엉덩방아만 찧었답니다. 이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황소가 콧김을 씩씩 내불며 나서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난 본래 말을 못하는 짐승이요. 하지만 오늘만은 입을 다물고 배길 수 없어 한마디 하겠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돌쇠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부자의 속임수입니다. 황소의 말이 끝나자 보습이 뚱기적거리며 나섰답니다. 나도 말 못하는 쇠붙이지만 오늘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소.
황소님 말이 옳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오부자요. 나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자 도리깨, 낫, 호미, 벼썸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나도 보았소. 나도 보았소. 하고 모두 입을 모아 증명하였어요. 그런데 참 별일도 다 많지요. 돌쇠 아저씨는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죄다 말하겠어요. 하고 난데없이 뒷길에서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몸뚱이에 묻은 재를 툭툭 털며 나온 금덩이는 오부자와 점쟁이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바로 저 녀석들이 어제부터 뒤쪽 골방에서 쑥떡 공론을 합디다. 그러더니 어젯밤 남들 다 잠든 새에 나를 괴짝에서 꺼내다 잿더미 속에 감추었지요. 돌쇠 아저씨를 도둑으로 몰아 꼼짝도 못하게 만든 다음 돈 한 푼 안 주고 한평생 부려먹으려고 말이에요. 금덩이의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성난 목소리로 떠들썩해졌답니다. 모두들 저놈들을 당장에 요절 냅시다 하며 주먹을 내둘렀지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죄다 내려다보고 있던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왕 일이 이쯤 된 바에 오늘 아주 결판을 내기로 합시다. 도대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말들 해보시오. 그러자 금덩이가 선뜻 나서면서 말하였어요. 그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죠. 돌쇠 아저씨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집에 태어났겠소. 그러니 나의 진짜 주인은 돌쇠 아저씨지요. 황소들도 앞다투어 나섰답니다. 우리에게 구수한 여물을 끓여주고 싱싱한 풀을 뜯게 한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추울 새라 더울 새라 우리를 보살펴준 것도 돌쇠 아저씨지요. 그러니 누가 우리 주인이겠어요? 당연히 돌쇠 아저씨지요. 보습과 도리깨, 낫, 호미도 거들었어요. 우리들도 돌쇠 아저씨 편입니다. 우리들이 탈나지 않게 돌봐주고 무디지 않게 다루어준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우리는 돌쇠 아저씨의 손길이 닿을 때에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벼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돌쇠 아저씨지요. 이상마다 돌쇠 아저씨의 소중한 땀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겠소? 돌쇠 아저씨를 빼놓고 말이에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어요. 옳습니다. 옳아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 같았던 오가는 사실은 아무 맥도 못 추는 가짜 주인입니다. 저놈은 남의 피땀을 빨아먹는 재간밖에 없는 놈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은 놀고 먹는 오가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돌쇠 아저씨입니다. 오부자의 낯짝은 해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답니다. 오부자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어요. 뒤늦게나마 관가에 일러 바치려고요. 점쟁이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답니다. 그러나 대문의 문고리를 잡자마자 도리깨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어깨 쪽지를 보기 좋게 후려 갈겼어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이번에는 부엌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어느 틈에 보습과 호미와 낫이 시퍼런 나를 번뜩거리며 앞을 막아버렸답니다. 오부자와 점쟁이는 뒷걸음을 쳐 이번에는 뒷문으로 달아나려 하였어요. 그러자 황소의 드센 뿔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렸지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담장을 뛰어넘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지 백양나무가 긴 가지로 이들의 아랫도리를 힘껏 후려갈겼어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담장에서 나가떨어져 뒹굴었답니다.
이때 기둥에 걸려있던 동아줄이 스스로 풀려 나오더니 오부자와 점쟁이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백양나무가 모두를 둘러보며 물었답니다. 여러분, 저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리깨와 보습, 호미와 낫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당장에 파김치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러자 황소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답니다. 아니요, 내 뿔로 당장에 요조를 내주겠소. 이번에는 벼섬이 황소를 막아 나섰어요. 아니요, 우리가 납작하게 눌러주겠소. 모두가 제게 맡겨달라고 야단들이었지요. 지금까지 말이 없던 달구지가 덜커덩 굴러오더니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럴 게 아니라 내게 맡기는 게 졸성쉽군요. 이놈들을 강 깊은 물에 장사 지내게 말이에요. 달구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모두들 달구지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였답니다. 이왕이면 물고기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두엄 달구지에 실려 이 집을 떠났답니다. 잠시 뒤 강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나마나 오부자와 점쟁이를 집어던지는 소리였지요. 이날부터 돌쇠는 이 집의 버젓한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의 손때가 묻어있고 귀중한 땀이 스며있는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지요. 위태로운 마당에서 돌쇠를 건져준 이 집의 말 못하는 식구들도 이날부터 더 부지런히 신바람이 나서 일해주었어요. 그러나 돌쇠는 오부잔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품삯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10여 년의 머슴살이를 하며 꾸어오던 돌쇠의 무지개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노인이 되어 찾아온 목수. 옛날에 지은 지 오래된 집이 있었답니다. 이 집은 꽤 잘 지었다고 소문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금 집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어느 날 이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팔신 노인이었지요. 집주인은 젊은 남자였어요. 50년 전에 집을 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손자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이 근처에 왔다가 잠시 들렸습니다. 집 구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노인은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집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노인은 집안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듯 하였답니다. 여기저기 두루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갸웃거리기도 하였지요. 집주인은 노인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이 집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집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몫으로서 이 집을 지었지요. 그때는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가 덜 말라서요. 나는 집을 지으면 몇 년 뒤에 꼭 찾아가 보지요. 혹시 잘못된 곳이 없나 살펴보려고 말입니다. 이 집은 그 전부터 와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목수 어른을 몰라 배웠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집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잘못된 곳은 아직 없군요. 별일이 없으면 500년은 너끈히 가겠어요. 그래도 혹시 사시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나는 나이를 먹어 목수일에서 손을 뗐지만 내 손자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은 집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났답니다. 그 집은 노인이 예언한 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승에서의 넓은 길, 좁은 길. 어느 시골에 이서방이라는 게으른 농부가 살았답니다. 아내는 농과 밭으로 다니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서방은 매일 빈둥거리기만 하였지요. 더군다나 이서방이 술을 먹는 날이면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였어요. 저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나? 더러워서 피하지.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며 이서방을 피해 다녔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이서방도 50살이 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친구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었지요. 우선 기운이 없어서 전처럼 돌아다니지도 못했답니다. 나는 좋은 시절을 헛되게 보냈구나. 착한 일 하나 하지 않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잘할 텐데. 이서방은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시울을 적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서방이 달라진 것을 몰랐어요. 여전히 이서방을 미워하고 피하기만 하였지요. 이서방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못을 빌었답니다. 이서방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저러지?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사람들도 이맛살을 찌푸리며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서방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서방이 덜컥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좀 더 산다면 좋은 일을 할 텐데. 이서방은 생각만 해도 자신의 신세가 불쌍하였답니다. 동네 어른들, 죄만 짓고 갑니다. 저승에 가서도 잘못을 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방은 울고 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이제는 혼자 남겨두고 가는구려. 이서방은 곧 숨을 거두었답니다. 저승에 간 이서방은 큰 길을 걷고 있었어요. 멀리 성이 보였지요.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쭉 뻗은 길이라 힘들지 않았어요. 이서방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서 지옥에 가도 싸지. 내가 한 짓을 아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니 눈물만 나는구나. 이서방은 훌쩍거리며 길을 걷다가 휘파람을 불면서 가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렇게 즐겁게 저승길을 가는구나. 이서방은 휘파람 부는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여보시오, 무슨 즐거운 일이 있길래 휘파람을 불면서 가십니까? 나는 천국에 가지 지옥에는 가지 않을 테니까요. 휘파람 부는 사람은 자신만만하였어요. 아니, 염라대왕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십니까? 그야 나는 평생 절을 100개나 지었답니다. 절이 100개면 신도는 얼마이며 부처님은 얼마나 많이 모셨겠습니까? 그런 내게 염라대왕도 어쩌지는 못하시겠지요. 그러니 즐겁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이서방은 휘파람 부는 사람 뒤에서 풀이 죽어 걷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울고 가고 한 사람은 웃으며 가는 저승길이었답니다. 얼마 후 갈림길을 만났지요. 거기 서서 너희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동네를 대어라.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두 사람은 묻는 대로 대답하였지요. 이번에는 살아서 한 일을 말해 보아라. 두 사람은 솔직하게 말을 하였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구나. 여기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곳이다. 저를 100개나 지은 사람은 이 넓은 길로 가고 훌쩍거리는 너는 이 좁은 길로 가거라. 저승사자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서방은 이미 각오를 한 일이었지만 앞이 캄캄하기만 하였어요. 이서방이 가는 좁은 길은 이상하게도 걸을수록 넓어졌지요. 한참을 가는데 좋은 집이 나왔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좋은 곳에 왔는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문지기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답니다.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랑 헤어진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서방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문지기는 이서방을 데리고 오던 길을 다시 걸어 넓은 길로 꺾어졌어요.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었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산길이 나오고 이내 절벽이 나왔지요. 절을 100개나 지은 사람은 절벽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까? 이서방은 어리둥절하였어요. 자, 보시오. 문지기는 손가락으로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사람을 가리켰어요. 절벽 밑에는 뱀이 우글거리고 소나무 가지는 곧 부러질 것이요. 또 목이 마르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한 방울씩 혀로 핥아야 할 것이요. 이서방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절을 100개나 지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은 것이요. 그러면서도 평생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살았소이다. 자기 재주만 믿고 노력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오. 문지기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찌 천국에 왔지요? 저 사람이 저를 지으며 자랑을 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술과 싸움, 노름으로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소.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소. 이서방은 그제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남편을 살린 용감한 신부.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몹시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집 앞에 있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남편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려고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 중턱쯤에 오른 남편은 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낫으로 풀을 열심히 베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왔지요. 꼬독꼬독 꼬도독. 아니, 저건 장기가 아니야. 장기란 꿩의 순놈을 말한답니다. 암놈은 까톨이라고 하지요. 갑자기 장기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네. 저 꿩이 왜 저러지? 남편은 장기가 떨어진 잔솔밭 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갔어요. 아니, 저런?
남편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채 머리를 고추 세우고 있었지요. 구렁이는 큰 입을 딱 벌리고 날름날름 빨간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집 근처에서 참새나 쥐를 잡아먹고 살던 구렁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산기슭에 살면서 토끼와 꿩을 잡아먹었던 것이에요. 구렁이는 어미 까투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냄새를 맡고 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새끼 꿩이 알을 깨고 나와 재롱을 부릴 텐데.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잔뜩 겁먹은 남편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답니다. 자세히 보니 알을 품고 있는 까투리를 지키기 위해 장기가 큰 구렁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장기는 까투리 쪽을 막고서 구렁이의 등을 발로 차더니 부리로 있는 힘을 다해 쪼아대었지요. 동시에 구렁이가 입을 딱 벌리면서 달려들었어요. 순간 장기는 재빨리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와 구렁이의 등을 찍었답니다. 이렇게 장기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가 않았지요. 장기가 걱정이 된 남편은 살금살금 숨을 죽이며 잔솔밭 쪽으로 깊숙이 다가갔어요. 잔솔밭에는 조금 전까지 장기와 싸우던 큰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장기만 땅에 떨어져 죽어 있었지요. 정말 안 됐군. 가만, 죽은 장기를 이대로 두면 분명 구렁이 먹이가 되고 말 것이야. 차라리 내가 가져다가 몸이 약한 아내에게 고아주는 게 낫겠어. 아내가 좋아하겠는걸? 남편은 죽은 장기를 지게에 숨기고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아니, 이렇게 일찍 왔어요? 밭일을 하던 아내가 점심때가 되어 집에 와보니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벌써 돌아와 있지 뭐예요. 남편은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고 아내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그럴 일이 있었소. 방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하리다. 그럼 점심상 차릴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나무찜 속에서 장기를 꺼내 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웬 꿩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손에 들린 장기를 보고 놀라서 물었답니다. 이것이 다 복이 아니겠소? 혹시 포수가 놓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잡은 거예요? 그렇고 말고 떡갈나무 아래 숨어있는 놈을 용케 잡아왔지. 구렁이와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하면 아내가 놀랄까봐 남편은 이렇게 둘러대었어요. 자, 이걸 고아서 당신이 먹으면 보약이 될 거요. 그러니 당신이 고아 먹도록 하오.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먹어야지요.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하는데. 아니요. 당신 몸이 더 허약하니까 당신이 약으로 먹는 것이 더 좋겠소. 부부는 서로 먹으라며 양보를 했답니다. 그럼 누가 먹든지 일단 고아놓고 봅시다. 알았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한 뒤 요리할 준비를 서둘렀지요. 우선 가마솥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어요. 끓어는 동안 남편은 꿩을 깨끗이 손질해 놓았지요. 여보, 도라지를 함께 놓는 건 어떻겠소? 네, 좋지요. 아내가 좋다고 하자
남편은 부엌 한쪽에 놓아둔 도라지를 몇 개 꺼내어 껍질을 곱게 벗겨내었어요. 그런 다음 손질해 놓은 꿩과 함께 도라지를 가마솥에 넣었답니다. 얼마 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꿩고기가 끓기 시작하였어요. 부부는 가마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자 꿩고기가 푹 구워져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이쯤이면 다 고와졌을 거라고 생각한 아내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과연 먹음직스러운 꿩 요리가 완성되었지요. 이건 남편에게 드려야지. 아내가 꿩 요리를 뚝배기에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놓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당신 얼굴을 좀 봐요. 떼약볕 아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더운데 김매느라 애썼으니 이건 당신이 먹어야 해요. 이렇게 남편 먼저 아내 먼저 하며 양보하다가 할 수 없이 똑같이 나눠 먹기로 하였답니다. 부부는 꽁보리밥과 함께 꿩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맛이 아주 고소하였어요.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약초를 먹고 자란 꿩이어서 그런지 꿩고기를 먹고 난 뒤부터 부부는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사실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 은근히 걱정을 하던 중이었어요. 길가에 돌부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항상 돌부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돌부처님,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었지요. 신령님, 제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기를 갖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꿩고기도 먹게 된 것이고요. 부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마침내 부부는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 울음소리였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 지게를 마당 한복판에다가 얼른 내려놓고 허겁지겁 방문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남편은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지요. 그러자 누워있는 아내 곁에서 갓난아기가 손을 꼼지락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혼자 아기를 낳느라고 수고가 많았구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한 뒤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참으로 귀하게 얻은 자식이요. 여보, 우리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웁시다. 참, 사내 아이요, 계집이요. 아들이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그럼 꿩덕이로 하면 어떻소? 꿩 덕분에 얻은 자식이니 말이오. 꿩덕이라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 후 꿩덕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남편은 아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꿩덕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꿩덕이는 어느새 말귀도 잘 알아듣고 나이에 비해 똑똑하게 말도 잘하였지요. 남편은 오늘도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아내는 밭에 나가 콩밭 고랑에서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었답니다. 꿩덕이가 빈집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예, 꿩덕아.
네가 벌써 5살이 되었구나. 꽝덕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답니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튼 채 꽝덕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꽝덕이에게 말을 건 것은 바로 구렁이었지요. 그러나 꽝덕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구렁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꽝덕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당장 너를 잡아먹고 싶지만 네가 장가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장가드는 날 저녁에 다시 올 터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구렁이가 능글맞은 태도로 말하였어요. 아니, 내가 왜 너의 먹이가 되어야 하지? 내가 먹을 꿩을 네 부모들이 먹고 네가 태어났으니 너는 당연히 내 먹이가 되어야지. 구렁이는 이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답니다. 꽝덕이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구렁이가 왔다 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덧 꽝덕이가 16살이 되었답니다. 꽝덕이는 마침내 건넌 마을에 사는 어여쁜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꽝덕이는 조랑말을 타고 아가씨 집으로 가서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지요. 그날 저녁, 결혼한 첫날 밤인데도 꽝덕이는 걱정스런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신부는 신랑인 꽝덕이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서방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꽝덕이는 그제야 신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차마 오늘 밤에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먼저 자구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조금 더 이따 자겠소. 그러나 신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끈질기게 물었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인지 제게 말씀해 보세요. 네? 잠시 뜸을 들이던 꽝덕이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서 5살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어요. 그 구렁이의 말대로라면 오늘 밤 나는 구렁이의 먹이가 될 것이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꽝덕이의 말을 다 듣고 난 신부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곧 이렇게 말하였어요. 서방님께서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차라리 제가 구렁이 먹이가 될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니요. 구렁이에게 미움을 산 것은 우리 부모님이니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오. 아니에요. 제게 맡기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나 신부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꽝덕이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신부는 구렁이를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다가 구렁이를 속일 수 있는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신부가 신랑으로 변장을 하는 것이지요. 신부가 꽝덕이에게 이 방법을 말하자 꽝덕이가 걱정이 되어 말하였어요. 과연 구렁이가 속겠소? 서방님,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신부는 곧 꽝덕이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에 앉아 구렁이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지자 이윽고 꽝덕이를 부르는 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신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왔구나. 내가 꽝덕이다. 어쩔 테냐? 구렁이는 잠시 혀를 널름거리다가 뭔가를 눈치챈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너는 꽝덕이가 아니야. 어서 꽝덕이를 나오라고 해.
순간 신부는 구렁이가 자신이 신랑으로 변장한 것을 알아차리자 움찔하며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는 더욱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로 말하였지요. 그렇게는 못한다. 그분은 이제 나의 서방님이시다. 그분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자,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구렁이는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꿩덕이를 데려오너라. 그럴 수는 없어. 너는 먹이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너는 나의 먹이가 아니다. 어서 꿩덕이를 나오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쳐들어갈 것이야. 내가 서방님 대신 왔으니 어서 나를 잡아먹으란 말이야. 신부도 물러서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구렁이 턱 밑까지 다가가서 다그쳤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만 얼떨결에 이렇게 말하였지요. 차라리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안 돼. 다음에 또 올 것이라면 오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 오늘 결판을 내자꾸나. 그래도 신부가 거침없이 말하자 구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럼 너에게 내 보물을 하나 주지. 그러고 나서 구렁이는 칵 하고 소리를 내더니 금방 노란 굿을 하나를 토해내었어요. 구렁이의 속셈을 모르는 신부는 다짜고짜 물었답니다. 이 구슬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그 구슬은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는 구슬이다. 구렁이는 이 정도면 신부가 물러설 것으로 여겼어요. 겨우 이런 것으로 내가 물러설 줄 아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누가 죽든 오늘 밤에 결판을 내자꾸나. 신부가 다시 구렁이를 을러대었어요. 그럼 구슬 한 개를 더 주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구렁이가 칵칵 하며 두 번 소리를 내고서 파란 구슬 한 개를 토해내었지요. 이건 또 무엇이냐? 이 구슬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슬이다. 네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이런 것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어서 결판을 내자꾸나. 신부가 계속 구렁이를 윽박질렀어요. 그럼 남은 것을 마저 주겠다. 이번에는 구렁이가 칵칵칵 3번 소리를 내더니 빨간 구슬 한 개를 토해내었어요. 이건 또 무엇에 쓰는 구슬이냐? 그건 절대로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신부가 물러서지 않자 구렁이는 하는 수 없이 말해버렸어요. 그건 아무나 죽으라고 하면 죽는 구슬이다. 구렁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부가 외쳤어요. 그래? 그럼 너부터 죽어라. 신부가 외치자 신기하게도 그 큰 구렁이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더니 힘없이 픽 쓰러져 죽었답니다. 서방님, 이리 와보세요. 구렁이가 죽었어요. 신부는 헛간에 숨어있는 신랑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구렁이가 죽었다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부인, 다치지 않았소? 신랑은 신부가 부르는 소리에 허겁지겁 달려나왔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구슬 보물까지 얻었답니다. 신부는 구렁이가 죽게 된 사정을 신랑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고맙소. 정말 장하시오. 이렇게 구렁이를 물리친 용감한 신부는 꿩덕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염소치기 소녀와 금사과.
착한 아이 도눈이는 새어머니와 살았답니다. 도눈이의 아버지는 도눈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결혼하였어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큰딸은 눈이 하나, 작은 딸은 눈이 3개, 새어머니의 눈은 4개였지요. 얼른 보아도 새 모녀는 괴물 같았어요. 도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났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도눈이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도눈이에게 친절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내 눈을 부릅뜨며 구박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도눈이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슬펐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눈이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새어머니는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밤낮으로 두 눈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두 눈이는 새어머니와 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씨 착한 두 눈이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산에 가서 염소를 좀 치도록 해라. 어머니,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데요. 두 눈이는 겁이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뭐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게냐? 아니에요. 하겠어요. 도눈이는 무서웠지만 새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답니다. 도눈이는 염소 4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였지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앉아있으니 더욱 무섭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답니다. 도눈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염소 1마리가 도눈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답니다. 도눈 아가씨, 배고프지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고맙구나, 염소야. 사실 배가 몹시 고프단다.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도눈이는 배를 쓸어내리며 말하였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깨어보니 그건 꿈이었답니다. 그럼 그렇지. 배가 고프니 별 이상한 꿈도 다 꾸는구나. 도눈이는 실망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순간 도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도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잠시 후 예쁜 아가씨로 변한 염소들이 밥상을 들고 왔답니다. 밥상 위에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가득하였어요. 혹시 내가 꿈이 덜 깬 게 아닐까? 도눈이는 두 볼을 꼬집어 보았지요. 분명히 꿈은 아니었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도눈이는 밥상에 다가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이상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지요. 잘 먹었다. 이제 더 이상은 배가 불러 못 먹겠는걸. 도눈이가 음식에서 손을 떼며 말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기와집과 예쁜 아가씨들, 밥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도눈이는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분명히 배는 부른데. 도눈이는 배를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풀밭에는 염소 4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답니다.
해가 지자 두 눈이는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요. 어째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돌아온 거야? 날마다 염소를 치다 보면 잡아먹힐 날이 있겠지? 새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두 눈이에게 저녁을 주었답니다. 두 누나, 염소를 치느라 배가 몹시 고팠겠구나. 어서 밥을 먹어라. 새어머니는 능청스럽게 말하였어요. 어머니, 전 배고프지 않아요. 두 눈이는 산에서 음식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답니다. 새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니? 내일은 큰딸을 보내 망을 보도록 해야겠어. 이튿날 두 눈이는 어김없이 염소를 몰고 산으로 갔답니다. 큰언니도 두 눈이의 뒤를 따라갔지요. 네가 혼자서 염소를 치니 얼마나 심심하겠니? 오늘은 내가 함께 있어주마. 두 눈이는 큰언니가 이상했지만 심심하지 않아 좋았답니다. 한눈 언니, 힘들지요? 염소는 내가 볼 테니까 언니는 좀 자도록 해요. 두 눈이의 말이 끝나자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언니가 잠들자 두 눈이는 눈을 감고 어제 보았던 염소를 생각하였지요.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단다. 어제처럼 밥을 좀 다오. 두 눈이가 눈을 뜨자 이번에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앉아 있고 어제처럼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두 눈이가 음식을 다 먹으면 거짓말처럼 집이 사라졌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자 두 눈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한눈 언니를 깨웠답니다. 두 눈이는 염소를 몰고 한눈 언니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오늘 산에서 두 눈이는 잘 지켜보았느냐? 새어머니는 한눈 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큰딸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답니다. 저런, 기회를 놓쳤구나. 내일은 새눈이를 보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두 눈이는 염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이번에는 새눈이 언니가 뒤따랐어요. 어제처럼 두 눈이는 새눈이 언니를 자게 한 후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요. 새어머니는 두 딸이 두 눈이를 살피는데 실패하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염소 4마리를 모두 죽여버렸어요. 불쌍한 염소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것 같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두 눈이는 눈시울을 적시며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꿈에 염소들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새어머니가 저희들의 쓸개를 마당가에 버렸어요. 그 쓸개를 거두어 쌀이문 옆에 묻어주세요. 염소들아, 염소들아. 잠에서 깬 두 눈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답니다. 염소의 말대로 마당에 염소들의 쓸개가 있었지요. 두 눈이는 쓸개를 잘 담아 쌀이문 옆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다음 날 쓸개를 묻은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랐답니다. 사과나무는 금방 열매를 맺었지요. 그것도 빛깔이 고운 금사과였어요.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왕자가 사과나무를 보았답니다. 여봐라, 저 집에 처음 보는 사과가 있구나. 어서 가서 사과 몇 개를 따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어요. 왕자님, 이상하게도 사과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봐라, 너희들 집에 열린 사과이니 너희들이 한번 따보도록 해라. 왕자의 명령에 한눈이가 먼저 따보았지요. 역시 사과는 따지지 않았답니다. 다음에는 새눈이가 따보았어요. 여전히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새어머니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 따보았지만 따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두눈이가 사과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가 과연 사과를 딸 수 있을까? 두눈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두눈이는 손을 뻗어 사과를 잡고 비틀었어요. 사과는 예상 외로 쉽게 따졌답니다. 두눈이도 신기하여 사과를 몇 개 뚝뚝 따서 왕자에게 주었어요. 왕자는 두눈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눈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답니다.